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판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미국 시장 뭐 엄청나게 오르는데 한국 시장은 딴 나라군요. 딴 세상. 네. 사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되게 떡상하는 거 보고 뭐 반도체 지수 올라가지고 한국 반도체는 따놓은 당상 아니냐 했는데 아침에 그 생각하고 지르셨던 분들은 오후에 좀 이 낭패감이 어쩌나. 그렇죠. 네. 기분 좋게 토요일 아침을 시작을 했는데 네. 한미 반도체 이 반도체 하락이 이 정도까지 영향을 많이 끼칠 줄 몰랐어요. 물론 이제 시간외로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한미 반도체 네, 실적이 엉망으로 나왔죠. 네. 네. 근데 이 정도로 좀 많이 반도체를 다 같이 끌어내렸네요. 아니 한미 반도체는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데 왜 다른 주식까지 헤매냐는 거지. 다른 주식은 괜찮지 않냐. 한미야 뭐 실적 뭐 쇼크 났으니까 쇼크하면 뭐 얻어맞는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디서 우리 그 구독자 아닌데 자꾸 덮어씌우는데 저희가 한미 반도체를 그렇게 좋게 주가 측면에서 좋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 되게 많이 올랐다, 비싸다 이런 표현을 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언급한 기억이 뭐 딱히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뭘 했다는 건 뭐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텐데 한미 반도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오른 이제 안드로메다가 지금 떠난 주식이지. 그렇죠. 네, 저희는 이렇게 하늘 높이 오른 주식은 안 건드려요. 네. 많이 올랐죠. 뭔가 딴 데 거하고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에 그쳤고요. 2,400포인트 아직 안 깨졌어요. 2,403포인트고요. 코스닥은 1.9%나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닥 공매도 금지하기 직전보다 지수가 더 빠졌습니다. 네, 한 5거래일 만에 그때 7% 넘게 땡겼던 거 다 반납을 했고요. 말짱 도루묵 장세인 거죠. 네, 그 공매도 금지로 급등한 건 다 돌이켰습니다. 오늘 뭐 업종별로는 크게 뭐 큰 특징이 없어요. 오늘 제일 많이 빠졌던 게 한미 반도체가 속해 있는 기계 섹터가 제일 하락을 많이 했고요. 한미 반도체가 13% 하락, 두산 로보틱스가 7% 하락하면서 최근에 성장주들 좋지 않은 모습. 네, 뭐 HBM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오늘 의료 AI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2차 전지 네 가지가 이제 올해 좀 많이 급등했던 대표적인 성장 섹터였는데 요즘 주가가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업종도 떨어진 게 많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네, 서비스 업종에서도 뭐 엔터주들, 카지노들 너무 많이 빠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제 슬슬 저 엔터 애널리스트 좀 모실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문자 연락, 이 주가 떡하는 거 보면서, 웬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모셔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만간에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 10시경에 속보가 있었어요. 시리아 동부의 미군 기지가 공격당해서 미군들이 사망했다. 요거는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고 러시아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던 거거든요. 시리아에서도 지금 미군이 한 900명 정도 주둔해 있는데 로켓 한 15발 정도 공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예전부터 이제 미국인이 사망하면 미국 측이 되게 좀 공격적으로 맞대응을 했기 때문에 좀 시장 우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뭐 반격했다 이런 속보도 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짜. 네, 근데 뭐 이것보다도 한미 반도체가 오늘 영향이 좀 컸고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일단 쇼크 났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61% 줄어서 312억 발표했고요. 컨센이 430억이었으니까 100억 넘게 미스했죠. 네. 영업이익은 29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91% 감소했고 컨센이 100억인데 3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쇼크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증권사들의 반응이 조금 엇갈려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찼다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유안타 목표가가 83,000원입니다. 네. MSVP 기존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았던 이 장비 매출 부진 때문에 23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275억을 전망을 하지만 24년도부터는 HBM 장비 매출이 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이 1,140억으로 개선된다. 올해 270억대에서 내년도 1,140억으로 많이 증가할 거다. 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논리고 이것 때문에 급등했던 거죠 주가가 올해. 근데 시총은 지금 6조였지 않아요? 네. 매출이 1,140억이라고?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이 1,100억이니까.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1,100억. 비싸네. 네. 아주.
네. 그 비싸다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하나같이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삼성증권은 오히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66,000원대에서 77,000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 높아진 밸류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TC본더 고객사의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겟 PER을 45배에서 52배로 상향했습니다. 대박이다. 와, 저 이건 좀 말은 많다. 말은 좀 맞아. TC 본더를 제대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얘네 TC 본더를 계속 써야 되고 심지어는 AMD, 삼성전자도 AMD랜다. 죄송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도 얘네 걸 써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증가는 맞는데 그래도 시총이 후덜덜이네. 일단 멀티플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글로벌 장비사들이 기본적인 멀티플보다 좀 높게 받아요. 한 20배, 30배 사이 받는 건 맞는데 거기에다 성장성까지 붙여서 지금 주는 거잖아, 가격을. 근데 여기는 한국이란 말이야. 미국이 아니잖아. 저렇게 줘도 되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의 반응도 보면요. 상상인증권에서 목표가를 66,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전일 종가가 66,300원이었기 때문에 전일 종가 대비 좀 낮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유안타의 83,000원보다는 좀 많이 낮죠.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실적 미스로 인한 단기 주가 하락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주력 매출 장비인 MSVP도 부진한 상태지만 TC 본더 매출 본격화되는 24년도부터는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 네, 뭐 내용은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쪽은 멀티플에 그래도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네. 좋은 주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네네. 내용이 줄을 잃었고요. PER 50배는 그래도 아무리 미래에 엄청난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돼도 그 기대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쉽게 좀 건드리지 못하는 주식이긴 해요. 보유자의 영역이랄까? 네, 신규로 막 5만 원, 6만 원대 진입하는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곽동신 부회장. 저기 회장님. 네, 네. 계속 지분을 매수하고 있어요. 대주주가. 오늘도 추가 매수했어요. 오전에. 또 우리 곽가네. 근데 이분 나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나이는 있으시겠죠? 이분 나이 많아요. 74년생. 그래요? 네. 아들이구나. 그 아버지 아니고 아들도 내려갔구나. 그러면은 자신 있다는 거네. 회사에 그쵸. 대해서. 자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곽동신 부회장이 매수했던 가격이 61,400원대에서 3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올해만 한 200억 정도 장내 매수를 했고요. 근데 네. 저 반대로 지난주에 알려졌던 공시가 친인척 관계인 특수관계자 중에 곽혜신, 광명신 이 두 분이 5월에서 7월까지 한 3, 4만 원대의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적지 않은 금액이고 네. 18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물량은 훨씬 많았겠네. 쌌을 때 팔았으니까. 그렇죠. 물량은 굉장히 많았고 그때보다 좀 시간이 7월이면은 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는 그렇게 큰 우려 요인으로 끼치진 않았는데 특이했던 거는 둘 다 내부자인데 한 명은 팔고 한 명은 훨씬 비싼 가격에도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저기 파신 분들은 먼 친척이시고요. 회사 저기 경영에 참여 안 하시는 분이고 사신 분은 잘 알고 있는 분. 주인이지 주인. 주인이 사신 건데 그냥 개인적인 이런 상상이 되네.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응?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의 미래는 엄청나다 하고 막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는.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그거 아니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대주주가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제 내부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라고 생각이 좀 더 들고요. 장기적으로 뭐 어떤 회사 입장에서 그동안에 해온 것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거는 아무래도 PER이 50배 주식이니까 약간의 성장성 스크래치도 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대표적으로 오늘 엔터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스트레이키즈 JYP 소속이죠. 그리고 에스파, SM 소속입니다. 이 11월 10일 날 발매한 앨범이 1일차 판매량을 보니까 전작 대비 각각 한 20% 감소, 60% 감소 이렇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엔터주도 대표적인 좀 성장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돈 잘 벌지만 성장성에 대한 스크래치가 조금이라도 나는 순간 그래도 좀 주가는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게 좀 성장주들의 네.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옆에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엔터는 팬덤으로만 가면 안 돼요. 그 지난번에 그 유키즈 나와서 우리 누구야
누구야? 방시혁 대표. 방시혁 대표가 얘기를 잘 했는데 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노래 좋은 노래, 좋은 춤 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냥 흥얼흥얼 들어서 너무 좋아서 귀 속에서 흥얼거리는 거. 우리 옛날 팝송 들으면 뭐 이러잖아. 노래 불러봐 뭐 이러잖아. 가사 하나도 모르잖아. 근데 따라 부르잖아. 그렇죠. 그런 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계속 약간 얇은 팬층.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많고 지금처럼 팬덤을 끌고 가면서 돈만 많이 버는 걸로는 제2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뭐지? NC 소프트.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뭐 예전에 그 방시혁 대표가 K-팝의 인기가 언제 식을 줄 몰라서 그게 좀 두렵다라는 인터뷰는 했었는데 네. 이번에 유퀴즈 보니까 조금 더 그 구체화된 네. 고민을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급하다고 빨리 당장 돈 벌겠다고 팬 사인회 너무 자주 하고 팬 콘서트 너무 자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IP가 사가요, 사가. 네. JYP 하는 말인가요? 저 엔터업계 전체에다 하는 전체에다? 얘기예요. 제가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투자자로서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회사를 돌리려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팬 사인회 같은 거 하면은 막 앨범 막 30개, 50개, 100개 사준 애들이 팬사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어떤 데는 1년에 막 30분, 40분 한대. 그건 좀 과하다. 그럼 그냥 IP가 녹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다 바스라져요, 브랜드가. 그래서 우리가 LG 생명과학에서 LG 생활건강에서 얼마나 봤습니까? 그 덤핑 판매하고 싸게 판매하고 이거 하는 중국산 보따리상. 보따리상한테 막 세일하고 했을 때 어려웠을 때 코로나 때 어려워서 이해는 됐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브랜드 같이 망하는데 주가 보세요. 떡하 했습니다. 떡하.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엔터 업체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아는데도 못할 수도 있거든. 당장의 수익이나 그리고 주가 신경 쓰시면 안 되지. 그렇죠. 뭐 경영자의 시각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에 그럼요.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자는 주가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잠재의 그 힘을 키워가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장 섹터죠. 의료 AI. 이것도 올해 뭐 에코프로처럼 막 10배 올랐던 주식인데요. 네. JLK가 내부자 매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주가가 크게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뇌졸중 진단하는데 AI를 활용하면서 엄청난 이제 혁신적인 기술로 좀 주목받아서 대표적인 그 성장주고 지금 비급여 적용도 받았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2명의 부사장이 24만 주씩 총 3% 정도 되는 지분을 장내 매도 공시했습니다. 네. 각각 63억 원 정도씩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3만 원대부터 매도를 시작해서 평균 매도 단가가 2만 6천 원대입니다. 현재가는 근데 2만 원 수준이고요. 네. 이렇게 그 시장에서 깜짝 놀라니까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등기 임원의 장내 매도를 미리 막지 못해서 사죄드립니다. 아니 그렇죠. 자본주의 자유인데 뭐 경영진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임원진의 주식 매도를 대표이사가 미리 인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그게 오히려 비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근데 뭐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노고했던 걸로 줬는데 휙 도망가듯이 팔고 가는 거는 또 좀 아닌 거잖아.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미리 막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막지 못해서 머리 숙여 사죄할 일도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속에 숨어 있네. 내 회사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으네. 그래요?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네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준 걸 네가 어떻게 누를 수 있냐. 배신감. 배신감이 충만한 것이지. 네. 반만 가지셨으면 좋겠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임원도 자기 주식을 매도할 자유는 있고 또 악재를 만약에 미리 알고 선행 매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단순한 매도라면 대표이사가 막 사죄를 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팔고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뭐 한미반도체도 뭐 이번에 그랬고, 뭐 특수관계자들 뭐 매도 사례도 그랬고, 뭐 금양도 계속 지분 팔고 있고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내용 보면은 주주분들이 겪으신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격 매출 발생 시점에 향후 프리 캐시플로우의 40%를 자사주 매입 또는 자술 매입 및 100% 소각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모습이네. 네. 네, 근데 이게 은행이 자사주 매입하고 막 100% 소각하고 이러면 좋지만 이건 지금 성숙 산업이 아니라 엄청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그
직전의 단계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캐펙스도 많이 필요할 거고 앞으로 사업 확장도 많이 해야 되는데 주주환원을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좋은 지적이네요. 네. 네. 주주들이 바라는 건 지금은 일단 적자인데 나중에 엄청난 이익을 내보여 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건데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이거잖아요. 자사주 그렇죠. 매입하거나 이제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렇게 해명도 조금 그렇고 이상하고 내가 또 그렇게 또 발표한 것도 좀 이상하고 난 정말 악마 같은가 봐.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프리캐시 플로우가 생각보다 늦게 작성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것도 그렇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나 악마인가 봐. 나 왜 이러지? 프리캐시 플로우가 뭐 당분간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막 3년 후에 나온다고 해도 3년 후에도 엄청나게 좀 성장을 이어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뭐 외부에서 차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거라면 그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현금 나오는 걸 재투자하는 게 맞죠. 초반에는. 그렇죠. 일정 수준 성장할 때까지는 재투자를 하다가 성장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그다음에 캐시플로우가 엄청나게 많고 이거 그냥 쌓아둘 데도 없고 투자할 데가 없으면 그때는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이 대표이사의 담화문이 그 내부자가 매도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좀 실망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까봐 그 염려가 좀 내포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걸 염두에서 그걸 막고 싶었다면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장처럼 자기 돈을 태워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이 바이오 하시는 분들 돈 없어요. 개털이야. 그러니까 돈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뭐 모르니까. 웬만해서는 더 개털어요. 개털이에요, 개털. 지분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회사 키우려고 외부 받을 때마다 지분율 희석이 되면서 지분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JLK도 한 12% 가까이 떨어졌고요. 루닛과 뷰노도 5%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1월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11월 달에 좀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일단 11월은 1일부터 10일까지 자료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월 환산을 했습니다. 월 환산했을 때 3.6억 달러 정도로 22년도 11월 대비해서 한 59% 떨어졌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한 3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10월 수치도 9월 대비 좀 30%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11월에 또 한 30% 정도 감소할 걸로 보여서 조금 우려스럽고 단순 계산한 판가도 38불 정도로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주말에 LG엔솔도 공장 철회 소식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LG엔솔하고 포드가 튀르키예 합작 공장 증설을 좀 철회했다라는 소식이었고 LG엔솔과 포드와 그리고 터키의 코치그룹 이 올해 2월 달에 MOU를 좀 체결을 해서 합작 공장을 연산 25기가와트시 규모로 짓고 나중에는 이걸 45기가와트시까지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요거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포드가 먼저 5년 동안 5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120억 달러를 좀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올해만 또 전기차 부분에서 45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포드가 또 언급을 했으니까 확실히 좀 전망이 빠르게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포드의 존 롤러 CEO가 전기차는 모두의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전기차 구매에 관심 있는 소비자도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LG엔솔만의 사례는 아니고 다른 사례들도 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GM, 뭐 SK온, 그리고 뭐 포드, 폭스바겐 다 이제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이제 규모를 축소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뭐 전면 취소한 경우도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독일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계획을 백지화했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3분기에 유럽 전기차 주문이 15만 대 나와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대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감산 때문에 LG엔솔도 폴란드 공장 가동률을 좀 낮추기로 해서 이런 게 좀 일파만파 전체 이제 업계에 좀 퍼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분석으로 가장 귀에 꽂히는 건 얼리 어댑터는 다 샀다. 얼리 어댑터는 샀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일반 구매자들이 사야 될 텐데 현재 이제 높은 금리와 이런 그다음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연기관하고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살 때. 처음에 얼리 어댑터들은 전기차인데 성능이 좋아? 오케이 하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이거 가격이 비싼데 어떻게 대출을 받지? 뭐 이렇게 금융권 론을 받지? 뭐 이런 개념인 거고 지금 사시는 분은 다 따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가격에 사서 10년을 몰았을 때 내연기관차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 이런 거 따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 10년만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 100만 킬로미터 100만 킬로미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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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킬
전기차가 더 비쌀 수도 있죠. 그죠? 그런가요? 마일리지나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마일리지가 크지 않으면 비쌀 수 있죠. 마일리지가 많으면 좀 쌀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궁금했던 점인데 오늘 인베스트 조선의 컬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기차 시장이 과점화되면 이때까지 쌓아둔 배터리 수주는 과연 어떻게 될까? 네.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배터리 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의 이제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잘 안 가졌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광물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네. 판가 인하에 대한 주가 하락분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속받은 수주에 대한 기대는 좀 여전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칼럼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에 뒤처진 탈락자가 나오면 이미 수준받은 물량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네. 우려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때를 비유를 했는데 그때도 아이폰이 처음 출시한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에 여기저기 많은 업체들이 좀 뛰어들었는데 결국에는 네. 뭐 삼성전자나 중국의 일부 로컬 업체들 요 정도가 좀 남아서 과점 시장을 좀 이루고 있잖아요. 현재 전기차 시장에도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뛰어들었는데 많이 정리가 되고 좀 과점화되면 이들 고객사들 중에 많이 받아놓던 수주도 통으로 증발될 수 있다. 이런 좀 언급도 좀 있었습니다. 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배터리 그 수주받은 물량에 대한 의구심이니까 아직까지는 요건 주가에선 시장에서 우려를 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조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정말 뭐 스마트폰 시장처럼 과점화 구조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우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리 못 잡은 애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개인 투자자 비율이 64%로 글로벌 최대다. 근데 이거는 22년도 기준입니다. 22년도 말 기준으로 최대고 1,424만 명이라고 해요. 국내 예. 개인 투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랑 일본은 평균 30% 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너무 한 2배 이상 많죠, 우리나라가. 네. 네. 5년 전에는 한 500만 명대였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3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만 개인 투자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거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좀 못 느끼기 때문이 그렇죠. 아닌가. 아니 뭐 기관 투자자들 저 ETF만 만들잖아.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돈을 못 벌어봤고 자신도 네. 없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꾸준히 유지가 되는데도 많지도 않고 물론 이제 그 서로 간의 상호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돈이 들어왔다 저점에서 빠져나면 아무리 잘하는 운용자도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비중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했는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비슷한 자료를 좀 내서 분석 자료를 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시장 가격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리포트거든요. 네. 제목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적 편의와 거래 형태입니다. 22년도 2월에 발간한 자료고 2020년도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실증 분석을 해서 이제 22년도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122페이지 정도인데 중요한 부분만 이제 몇 페이지로 좀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과도하게 거래하고 시장 수익률을 좀 하회하는 투자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자료의 조사 기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1,600%였고 투자 수익률은 주가지수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좀 저조한 투자 성과가 행태적 편의에서 비롯된 비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이 주요 원인이다.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행태적 편의가 뭐냐? 4가지를 뽑았습니다. 과잉 확신, 처분 효과, 복권형 주식 선호, 군집 거래. 이 4가지를 좀 대표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이 행태들이 실제 투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을 한 자료거든요. 네. 다음 보시면은 실증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첫 번째로 직전 시점 시장 수익률이 높을수록 거래량이 증가한다. 여기서는 이제 급등 종목을 더 많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잉 확신 성향이 투자 성과를 저해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주가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이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매도할 확률보다 2배 이상 높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손절을 때릴 때 플러스 난 종목을 위주로 때린다는 거죠. 이를 처분 효과라고 하는데 이 처분 그렇지. 효과가 강한 투자자일수록 투자 성과가 저조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 그건 본능이지. 그렇죠. 손실 본 네. 거 손절하기 참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데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먹었다고 바로 자르고 손실 난 거는 끙끙 매고 들고 있고 이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먹을 거를 끝까지 먹고 손실 본 것 중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물타기를 하고
손실난 게 내가 잘못 선택된 거라고 확실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런 분석은 하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 투자자별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대체로 회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이 회전율이 높고요. 나이는 20대일수록 젊을수록 회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자료도 봤잖아요. 젊은 남성일수록 회전율이 높고 수익률은 저조하다. 맞아요. 각덕이님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나는 똑똑한 남자들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형태를 보니까 실물 보니까 젊은 남자들이 너무 매매를 자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성과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세 번째,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 대비해서 복권형 주식을 거래하는 비중이 높다. 이 복권형 주식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라고 하고. 이걸 복권형이라고 표현했구나. 네. 그리고 테마주라고도 표현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뭐 아니면 도식. 네 번째는 종목별 순매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일간 및 주간으로 양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보여서 개인 투자자 간의 단기 군집 거래 경향이 관찰된다. 한마디로 이제 인기 종목들에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인데, 군집 거래 이후에 수익률 반전 현상이 관찰이 되어서 군집 거래는 비합리적인 거래 형태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들이 쏠리는 종목 이거 들어가면 수익률 저조해진다라는 의미죠.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개인 투자자들의 4가지 행태적 편의가 투자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64%로 이제 세계 최고치로 올라왔고, 또 어떤 자료 보면은 23년도 한 중순 정도 기준으로는 73%요? 지난번에 그 거래 터질 때 60조 터질 때 개인 비용이 73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높았을 수 있지만 어쨌든 22년도 말보다는 더 높아졌을 걸로 그럼요.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 개인 투자들이 보이는 4가지 행태, 이 과잉 확신, 처분 효과, 복권형 주식, 군집 거래, 요것들이 이제 수익률 저조 원인이기 때문에 교훈은 이것들을 피하자. 네. 한마디로 변동성 크게 나온다는 얘기고 막 휘둘리고 있다는 거고, 야,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기름지게 하네. 그렇죠. 학자처럼 하네 아주. 뭐 이게 되게 있어 보이나요, 그죠? 122페이지짜리 논문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통계적으로 검증한 거 보면은 박수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했던 얘기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항상 했던 얘기인데 이 변동성에 노출돼서 사람 많은데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계좌는 다 녹아버립니다. 절단 납니다. 네. 그 결과가 이제 11월 초에도 한번 이런 자료 보여드렸었는데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별 수익률입니다. 이건 매경에서 조사한 건데 개인 투자자가 마이너스 22%, 외국인이 마이너스 1.8%, 기관이 마이너스 0.01%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은 뭐 어렴풋이 비슷한데 개인만 좀 유독 수익률이 좀 안 좋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 앞서 논문에서 나온 이 4가지 비합리적인 행태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과잉 확신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주가 떨어지면 딴 데서 이유 찾지 말고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했거나 시점을 잘못 들어갔거나 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기 힘든 건데 손절할 때는 마이너스 난 것부터 해야 된다. 안 좋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앞뒤 좌우 전후 다 재서 360도 뺑뺑이 돌려서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럼 그거부터 손절이죠. 예.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시점을 잘못했지만 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어 하면 물타기죠. 그때는. 네. 네. 그리고 뭐 군집 거래 이거는 올해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한쪽으로 좀 쏠림이 좀 과하게 나타났잖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또 텔레그램으로 또 도는 말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또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많이 쏠리면서 주가도 막 10배가 오르고 한 상반기 만에 10배가 오르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성장성이 높고 해도 매년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도 이게 10배가 올랐다가 반토막이 났다가 이런 거는 과도한 쏠림 현상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을 보고 판단하셔서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 확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라서 가격이 오르는구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본질이 튼튼한 회사여야 해요. 본질이 튼튼해야 좋은 그 가격이 합리화되는 거지. 가격으로 역으로 계산하시면 매일 고점에서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저점에서 팔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확인하는 그런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논문 한번 오전에 봤는데 좀 스스로도 교훈을 네. 좀 찾고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